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베네수엘라 북쪽 해안에 아주 주목받는 관광지 섬이 있습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면서 꽃의 섬이라고 불리는 마르티니크 섬. 이곳은 1502년 6월 15일 콜럼버스가 인도로 가고 있는 네 번째 여정 중에 처음으로 발견됩니다. 이후에 이 섬은 1635년 프랑스에 의해 식민 지배를 받게 되면서 당시 그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모두 쫓겨나고 노동을 위해 서아프리카에서 데려온 흑인들의 후손이 남아서 현재까지도 주민의 대부분을 그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후 1946년 정식으로 프랑스의 해외 레지용으로 편입되었고 지금은 이렇게 이국적인 풍경으로 카리브해에서 가장 사랑받는 관광지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해외 레지용, 그러니까 프랑스 해외 레지용으로 편입이 된 후에 굉장히 많은 유럽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하게 됐는데요. 사실 이 섬에는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키가 굉장히 크다는 거였어요. 1950년대 당시 유럽 사람들의 키는 남성이 175, 여성이 164cm 정도였는데 이곳의 성인 남성의 키가 대부분 2m에 가까웠고 여성들도 170, 180 정도로 평균보다 20cm 정도 더 크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비단 사람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섬에 서식하고 있는 동물의 크기와 성장 속도도 다른 곳에 비해 월등히 빨랐다고 해요. 이렇게 사진처럼 고양이만한 쥐가 발견되기도 했고요. 개미나 거미 같은 곤충류도 일반적인 그 곤충류보다 3배에서 4배 정도 크게 자랍니다. 또 1년에 한 번 열리는 포도가 4개월마다 한 번씩 열매를 맺기도 했고요. 이런 그 이상현상이 발견된다는 게 프랑스 정부에까지 흘러들어갔고 조사단이 파견됩니다. 이후 수년간 이 거대화 현상에 대해서 연구가 계속되었고요. 마침내 그 수수께끼가 풀리게 되는데 그 해답은 바로 검은 돌이었습니다. 섬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돌이 다량 관찰되었고 연구진들이 이것을 분석하게 되자 이 돌 안에 상당량의 방사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집니다. 이 방사성 광물이 섬에 살고 있는 생명 전반에 걸쳐 유기변화를 일으켰고 성장을 자극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게 되죠. 왜요? 어떻게요? 과학자들은 그 원인으로 100년 전에 있었던 마르티니크 섬의 화산 몽펠레의 폭발을 꼽았습니다. 약 100년 전인 1902년 4월 23일 마르티니크 섬 북쪽에 위치한 몽펠레 산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됩니다. 몽펠레는 벗겨진 산이란 뜻을 가지고 있었던 활화산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이전 100년 동안 1792년과 1851년 2번 정도 분화한 적이 있었지만 그게 인근 지역에 피해를 입힐 만큼 큰 폭발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그냥 안심할 수 있는 활화산이었던 거죠. 하지만 1902년 이날 몽펠레는 조금 달랐습니다. 작지만 폭발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그 폭발로 인해서 독한 유황가스가 서서히 산 전체로 퍼지게 되면서 새와 작은 짐승들이 가스에 질식해 죽은 채 발견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닥 대수롭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몽펠레에서 약 6.4km 정도 떨어진 곳에 마르티니크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 생피에르가 있었습니다. 당시 마르티니크 섬 전체 인구수가 38,000여 명이었는데 그 중에 약 3만 명이 이 생피에르라는 도시에 살고 있을 만큼 굉장히 번창했던 도시였죠. 자,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저쪽에서 이렇게 연기가 나고 하지만 워낙 활화산이다 보니까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이 중에 지리학자 몇 명은 좀 이상한 거 아닐까? 혹시 거대한 폭발이나 있지는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고 4월 25일 이 그러니까 몽펠레 마운틴에 올라가서 꼭대기에 가봅니다. 근데 이곳에서 암석과 재를 포함한 커다란 구름이 방출되는 걸 보게 됐고 26일에는 작은 분출로 인한 화산재가 흩뿌려지는 것을 보게 돼요.
27일에 산꼭대기에서 보니까 이 칼데라 속의 호수가 마치 물이 끓는 듯 거대한 가마솥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뭔가 안에서 막 들끓고 있는 거예요. 30일이 됐을 때는 강이 부풀어 올랐고요. 산 근처에 있는 나무들이 쓰러질 정도였습니다. 이 동안에도 화산재는 계속해서 이 3만여 명의 사람이 살고 있는 생페르 마을로 유입이 되었죠. 지리학자들은 빠르게 이 섬의 주지사였던 루이 무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예전에처럼 2번 화산 폭발이 작은 규모가 아니다. 곧 화산이 폭발할 수도 있다 라면서 사람들을 피신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주지사 루이 무테는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사실 5월 11일 곧 프랑스 하원 의원 선거에 그가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루이 무테는 프랑스의 여러 식민지 대사관 직원과 외교관을 거친 뒤에 이 마르티니크 섬에 와가지고 주지사에 오른 인물입니다. 아주 야망이 큰 사람이었어요. 아니, 근데 지금 중요한 선거, 하원 의원 선거를 앞에 놔두고 화산 폭발이라고? 그럴 순 없지. 루이 무테 정치 인생에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이 화산학, 지진학 연구가 걸음마 단계였고 몇 사람의 그냥 지진학자 말만 듣고서 곧 화산이 폭발할 거니 사람들 움직이세요 라고 얘기할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3만 명이나 되는 주민이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이 루이 무테가 거주하고 있던 곳은요, 몽펠레 산과는 좀 거리가 있는 섬 중부에서 살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몽펠레 산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변화들을 감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는 지리학자들의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전단지까지 배포하면서 화산 폭발설을 일축하게 됩니다. 하지만 5월에 들어서면서 이 화산 폭발의 징조는 시민들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해집니다. 그러다 5월 2일 오후 11시 30분 화산은 짙고 검은 연기를 내면서 시끄러운 폭발음을 내게 됐고요. 지진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지질학자들조차 이제는 주지사를 설득하기를 포기하고 가족과 지인들을 설득해서 섬을 벗어나서 피신하게 됐죠. 그런데 여전히 주민들은 상황을 제대로 이제 듣지 못했으니까 여기는 워낙 화산 지역이었으니까 어떻게 된 거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주지사의 집무실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묻게 되죠. 주지사님, 지금 괜찮은 건가요? 이에 루이 무테는 태연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우린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의 호언장담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틀 후인 5월 5일 화산 이류, 즉 화산재가 이렇게 물과 만나가지고 시멘트 반죽처럼 걸쭉해진 상태로 산사태처럼 쏟아졌어요. 그러면서 마을을 덮치기 시작합니다. 150여 명의 인명피해가 즉각적으로 발생했어요. 그러자 이제 루이 무테가 어라? 이거 상황이 좀 심각한데? 하면서 과학자들에게 자문을 구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때는 너무 늦었던 걸까요? 5월 7일 부관에게 주지사 권한을 넘기고는 일단 생페르로 떠납니다. 그곳에는 현지 과학자들과 군인, 기술자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었죠. 자, 생페르라는 도시에 이제 도착한 루이 무테가 본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대책회의들,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데리고 대책회의가 몇 시간이고 지속이 되었지만 이게 정말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있어도 될 것인가? 사람은 지금 너무 많은데 늦은 건 아니냐? 아니면 괜한 짓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몇 시간째 하다가 결국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일단 현장을 방문해보고 주민들을 대피시킬지 말지를 결정하자라는 너무도 아니라고 바보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되죠.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위에 있는 리더들이 우왕좌왕하는 동안 생페르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지금 막 화산이 터진다, 막 지진이 났다, 막 이런 상황에 불안감을 느낀 사람들이 차라리 인구수가 제일 많은 생페르로 피난을 오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마지막 날까지도 신문에서는 여전히 도시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기사가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인 5월 8일 아침, 주지사와 전문가들은 몽펠레 산 아래 있는 어떤 작은 마을로 배를 타고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몽펠레 산 밑에 가서 상황이 어떤지 보겠다라는 거죠. 이때 당시 28살이었던 젊은 구두 수성공 레옹 콤페레랭드레는 새벽부터 이상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산과 숲에서 쥐와 뱀이 막 도시로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 여기저기에 출몰하는 겁니다. 도시에 막 이런 산짐승이 나타나서 사람을 무는 바람에 큰 소동이 있었죠. 동물들이 아주 다급하고 재빠르게 보였습니다. 레옹이 이 광경에 처음에는 넋이 나가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더불어 굉장히 뜨겁고 이 독한 냄새를 가진 연기가 도시를 점점 덮치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맥을 못 추고 막 흐느적거리는 장면도 보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순간에 이 도시의 광경이 지옥처럼 변해버리는 겁니다. 이 연기에 사람들이 쓰러지고 동물들이 막 돌아다니고. 그래서 레옹이 이때 생각을 한 게 자신의 그 구둣가게 지하에 공간이 좀 있었는데 그곳으로 피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막 피하려고 하는데 이때부터 화산재와 분출물이 도시로 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에 화상을 입기도 해요. 누군가는 그걸 맞고 옆에서 쓰러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비명을 지르고 있죠. 필사적으로 레옹이 도망을 쳐서 간신히 가게 건물 지하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가 문을 잠그자마자 거대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한편 이 루이무테 주지사와 그의 일행 또한 화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갔다가 항구에 들어서는 순간 이뿜어진 화산 폭발로 인해 모두 배에 탄 채로 사망하게 됩니다. 화산과 약 6.4km밖에 떨어지지 않았던 이 생피에르 마을도 재앙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전조 증상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뒤늦은 피신으로 인해 화산 폭발은 도시를 덮쳤고 도시는 금세 시신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몽펠레 화산 폭발은 사흘이 지나서야 잠잠해졌는데요. 이제 화산 폭발이 끝나고 생피에르에 도착한 사람들은 정말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이 화산 폭발 이후의 도시의 모습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해안가 주변에 있었던 건물들이 그냥 다 뼈대만 남긴 채 그냥 몽땅 사라져 버렸어요. 화려했던 도시가 하루아침에 폐허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더욱더 끔찍했던 건 살아있는 생명이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구조가 필요했을 수도 있지만 너무도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사람 자체가 없어요. 인구가 3만여 명이나 됐던 도시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단 몇 명뿐이었습니다. 그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구두공, 지하실로 대피를 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죠. 그는 살아남기 위한 그 과정 속에서 옆에서 마을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모두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10살짜리 소녀도 살아남았고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지하 교도소에 갇혀 있다가 이 화산을 피할 수 있었던 27살 남성 루이 오귀스트 시파리스도 살아남게 됐는데요. 이 사건 이후에 그가 도대체 어떤 그 지하 감옥에 있었느냐라는 게 알려지면서 이곳이 이렇게 잘 보존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생존을 하게 됐고요. 그 이외에도 한 여성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며칠간 살아있긴 했지만 이 화산재에 너무도 큰 화상을 입어서 간신히 버티다가 사람들이 영문도 모른 채 섬에 도착을 합니다. 이 섬 왜 이렇게 된 거야? 라는 그 수색팀에게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라는 증언만 겨우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당시 생피에르에서 그때 사망한 사람의 수가 무려 36,000여 명이라고 합니다.
더 안타까운 건 하필이면 불안에 떨던 시민들이 화산 폭발을 피해서 온 곳이 생피헬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던 거예요. 이 폭발로 인한 사망자 수는 거의 섬 전체 인구와 맞먹는 숫자입니다. 얼마 후에 프랑스 정부에서 해군을 파견을 했어요. 이제 섬을 복구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5월 20일 날 화산이 또 폭발합니다. 그러면서 2천여 명이 목숨을 잃게 되고요. 8월 30일, 그러니까 3개월 후에 화산이 또 분화를 일으켜서 이번엔 동쪽 마을에 있던 마을 사람들 1085명이 안타깝게 사망하게 됩니다. 물론 자연재해를 쉽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전조 증상을 이야기해줬던 과학자들의 말을 만약 주지사 루이 무테가 들었다면 그의 안일했던 생각이 거의 히로시마 원자폭탄 40배에 달하는 강력한 열과 가스 그리고 재를 발생시킨 폭발 피해를 더 확대시켰고요. 무려 36,000여 명에 달하는 엄청난 수의 희생자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사건은 세계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주변 국가들의 지원으로 마르티니크 섬은 쓰라린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는데요.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몽펠레 화산은 지금까지도 활동하고 있지만 그날과 같은 정말 엄청난 36,000여 명의 사람들을 순식간에 사망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엄청난 폭발을 다시 일으키려면 아마 몇만 년에 걸리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앞서서 보셨던 사진처럼 지금은 이 섬이 복구가 잘 되어서 다시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았고요. 현재 인구 10만이 넘는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또 화산 폭발에 대한 대비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고 하는데요. 인간은 흉내도 못 낼 만한 거대한 자연의 힘에 무너진 인간들, 그리고 자신의 사리 사욕만을 생각했던 한 멍청한 주지사가 만들어낸 비극.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시간은 1834년 멕시코 서쪽의 한 산 중턱에 위치한 평범한 집안에서는 산모가 출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몸이 점점 무거워져 오는 지난 10달 동안을 힘겹게 기다렸고요. 곧 엄마가 된다는 기쁨에 이 자궁 밑에서 저려오는 끔찍한 고통을 잘 참아내고 있었죠. 그렇게 산모가 수시간 고생을 한 끝에 드디어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받아든 산파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서 풀썩 주저앉아 버렸고요. 아이를 마침내 본 엄마는 참다 비명을 지릅니다. 뱃속에서 세상에 갓 나온 이 아이의 모습은 일반적인 아이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얼굴과 몸에 꼿꼿한 까만 털로 덮여 있었고요. 얼굴의 모양도 귀와 코가 어딘지 모르게 비대해 보였고요. 기영아가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1800년대라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녀의 엄마는 뭔가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이 딸이 이상한 모습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녀는 과도한 털이 자라는 다모증과 턱이 지나치게 튀어나오는 잇몸 증식증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줄리아 파스트라나. 그녀가 자라게 되면서 생김새는 더욱더 또래와 다르게 됩니다. 이게 그녀의 실제 사진 모습인데요. 이렇게 좀 남들과는 다른 생김새를 가진 그녀의 삶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겠죠. 좀 살펴보면 두상이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컸고요. 턱 밑에는 남자 같은 두꺼운 검은 털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치아도 삐뚤빼뚤 자리를 잡지 못하는 듯 보였고 입술과 잇몸이 점점 자라면서 비대해집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키는 135cm 이상 자라지 않았어요. 그녀의 초기 삶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엄마와 어린 시절을 보내기는 했지만 곧 삼촌이 그녀를 고아원에 보내버렸고 이후에 서커스에 팔았다는. 뭐 어쨌든 어린 시절 고아원에 맡겨져서 살던 줄리아는요, 이런 어떤 좀 특이한 외형으로 인해서 좋든 싫든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그녀의 이야기를 듣게 된 지역 주지사가요, 선뜻 줄리아를 입양하게 돼요. 그래서 자식으로 키우나 보다 했더니 그건 아니었고요. 자신의 집에 하녀로 둠과 동시에 그의 집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볼거리로서 제공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곳에서의 삶 또한 입양이 되긴 했지만 결코 행복하진 않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20살이 되던 1854년, 줄리아는 드디어 주지사의 집을 떠나 자신의 고향으로 산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살기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소박한 꿈은 쉽게 이뤄지지 않았죠. 줄리아가 이렇게 자유의 몸이 되자마자 한 미국인 공연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에 가서 더 큰 무대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그녀에게 심어주면서 결국 줄리아는 그의 손을 잡고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그 당시에는 전 세계에서 프릭쇼라는 게 유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좀 특이한 사람들을 모아서 볼거리적인 쇼에 등장시키는 그런 걸 프릭쇼라고 하는데요. 이 트렌드를 타고 줄리아 파스트라나는 미국에서 마이너 연예인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녀는 생각외로 노래도 잘했고요. 춤도 잘 출 수 있었고요. 외모를 빼고는 뛰어난 어떤 공연자의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그녀의 첫 데뷔 무대는 뉴욕의 브로드웨이의 한 극장이었어요. 빨간 드레스를 입고 스페인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이 처음 보는 이국적이고도 신기한 모습에 미국인들은 환호하게 되죠. 이후에 각 신문을 장식하면서 그녀가 더 큰 유명세를 타게 되는데요. 기사에서 그녀를 묘사한 것을 보면 큰 턱과 뾰족한 송곳니, 그녀의 생김새는 엄청나게 끔찍하지만 비범한 눈과 재능을 가진 여성인 것 같다. 게다가 스페인어로 부르는 목소리는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라는 기사가 쓰여 있었다고 해요. 한편 그의 매니저이자 공연 감독이었던 렌트는요, 공연의 서두에서 반늑대 반인간을 소개합니다 라고 하면서 관중의 흥미를 막 자아냈지만 어쨌든 줄리아는 당시 성행하고 있었던 기형 인간쇼, 그 프릭쇼를 넘어서 진짜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요, 줄리아는 이렇게 거친 외형과는 좀 다르게 친절하고 부드러운 성격의 여성이었다고 해요. 노래를 잘 불렀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배우려고 하는 열정도 있었고요. 나중에 미국과 유럽을 순회하게 되면서 3가지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만큼 머리도 좋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당시에 평범한 여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행하고 요리하고 바느질하는 것을 좋아했고요. 그녀는 비록 기형아로 태어났지만 일반인들 못지 않거나 오히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공연으로 미국에서의 성공을 맛본 후에 그녀는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첫 공연은 독일 베를린이었어요. 사랑과 희극을 섞은 공연에 서게 되었는데요. 이게 대성공을 이룹니다. 인기가 점점 높아지면서 그녀와 결혼하겠다는 충성 남성 팬까지 줄을 이을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 공연 총감독이었던 렌트 기억하시죠? 그가 그녀를 오랫동안 자신의 옆에 두기 위해서 줄리아와의 결혼을 결심합니다. 이게 남아있는 실제 사진이에요. 옆에 있는 남성이 렌트로 인터넷에 나와 있고요. 이게 실제 결혼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당시는요, 이 무대 공연이 상업화의 물결 속에서 정착해가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인기는 곧 돈과 연결되는 거였죠. 그런데 그것이 그녀를 자유롭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렌트는요, 줄리아에게 프로포즈했던 많은 남성들이 있었지만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줄리아가 다 거절했다고 언론에 발표를 하고는 본격적으로 결혼 이후에 그녀를 소유하기 시작합니다. 낮에는 줄리아가 외출하지 못하도록 감시했고요. 밤에는 여기저기 공연을 하면서 돈을 끌어모았죠. 그런데 그 중에 외출을 허락받을 수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떤 기형적인 모습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연구해 보려고 했던 의사들과의 만남, 미팅이죠. 그러니까 이거에는 외출이 허락되었는데요. 이 역시 렌트가 그 의사들의 연구에 대한 대가로 돈을 뒤에서 챙겼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던 중이었어요. 줄리아가 러시아, 폴란드 순회 공연을 떠나 있었는데요. 그때 그녀는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 굉장히 키가 작거든요. 그리고 일반인보다 조금 더 좁은 골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골반 또한 작았는데요. 그로 인해서 임신 후에 출산의 고통은 배로 증가합니다. 그런데 줄리아 뱃속의 아들도 엄마와 같은 유전병을 가지고 있었고요. 털에 덮인 채 기형의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더 안타깝게도 아이는 태어난 지 이틀 만에 사망하게 되죠. 그런데 비극이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줄리아 또한 아이의 죽음 이후 시름시름 앓더니 3일 후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때가 1860년이었다고 해요. 그녀가 죽기 전 남긴 마지막 말은 나는 행복합니다. 내가 많은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졸지에 자신의 돈줄이었던 줄리아를 잃어버린 렌트는요.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 줄리아와 기형으로 태어난 아들의 시신을 모스크바 대학의 어느 교수에게 팔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워낙 당시 의사들이 관심이 많았어요. 이런 모습으로 태어난 어떤 기형아적은 의학적으로 연구의 가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교수가 이들을 해부한 후에 미라로 만들었고 이걸 또 전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대중에게 엄청난 관심을 받게 돼요. 사람들은 돈을 내고 이 줄리아와 아기 미라를 보기 위해서 몰려들게 되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렌트가 화가 납니다. 그래서 다시 미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법적 소송을 벌이게 되고 결국 승리합니다. 이후에 렌트의 행적은 더욱더 기가 찹니다. 줄리아와 비슷한 기형 여성과 결혼해요. 그리고 그녀에게 제노라 파스트라나라는 이름을 붙여서 줄리아 동생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제노라와 함께 줄리아 그리고 줄리아 아기 시신을 데리고 이 미라를 이런 식으로 유리관에 넣어가지고 전시 공연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인기를 누렸다지만 기형 인간쇼를 벗어나서 한때 무대 공연 배우로 활약했던 줄리아가 사망한 후에 다시 기형 인간쇼의 굴레에 빠지게 된 것이었죠. 렌트 일가는요, 러시아에 정착했고 그곳 박물관에 밀랍 인형 샵을 열게 됩니다. 아까는 그림이었고 이것은 실제 사진의 모습입니다. 렌트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유리관에 넣은 줄리아의 미라가 된 시신이죠. 이후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렌트는 결국 정신발작으로 사망했고 제노라는 새로운 분이었던 제노라는 그의 유산을 받아서 더 젊은 남성과 결혼했다고 하죠. 줄리아와 아기미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조금 보기 힘드실 수도 있지만 이게 실제 미라 모습이었다고 해요. 이 두 시신은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서
이 나라 저 나라를 돌아다니며 전시되는 신세가 되었고요. 그러던 중 1976년 미라를 보관하고 있는 이 유리 용기가 깨지게 되면서 아기 시신은 사람들에 의해서 훼손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줄리아의 미라도 자취를 감추게 되죠. 그러다 시간이 지난 1990년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의 검시의학센터 지하실에서 그녀의 미라가 다시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팔려가지고 노르웨이에 왔다가 노르웨이 의학센터까지 가게 된 거였습니다. 그러던 중 2005년 기구한 삶을 살았던 줄리아가 아직도 편하게 눈을 감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에 멕시코의 아티스트 안데손이라는 사람이 그녀의 품위를 되찾아야 한다고 하면서 줄리아의 유해를 멕시코 그녀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게 됐고요. 결국 2013년 그녀의 시신은 멕시코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죽은 지 153년 만에 장례가 치러졌고요. 장례식은 카톨릭식으로 치러지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참석하게 되죠. 이후 그녀의 유골은 고향 근처에 묻혔습니다. 줄리아 파스트라나 153년 동안 사망 후에도 그녀의 시신은 사람들의 눈요깃거리로 전 세계 이곳저곳을 누볐는데요. 한국적인 정서로 치면 정말 한이 많은 그런 시신이 됐을 것 같은데 멕시코로 돌아가서 이제는 편히 눈 감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1945년 어느 겨울밤 12월 24일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날이죠.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 페이어트빌이라는 곳은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들과 마찬가지로 소더신의 가족은요, 집에 모여서 화목한 연말을 보내고 있었죠. 아버지 조지와 어머니 제니는 1923년에 결혼을 해서 무려 10명의 아이들을 낳았어요. 그만큼 두 사람의 금술도 좋았고 집 분위기가 워낙 화목하기 이를 데 없는 가정이었는데요. 1945년 그때 당시의 크리스마스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큰오빠는 전쟁에 참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고요. 부부는 나머지 아이들 9명과 함께 성탄 식사를 하고 둘러앉아서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에 낮 동안에 농장을 돌보느라 피곤했던 23살 존과 16살 조지는 먼저 잠자리에 들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은 17살의 큰언니 메리언이 일하던 잡화점에서 장난감을 사온 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 노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금세 흘러 10시 늦은 밤이 되었고요. 엄마가 아이들을 자라고 재촉하는데 신이 난 애들이 좀처럼 잘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엄마는 아이들이 더 놀 수 있도록 허락해줍니다. 대신 14살 모리스와 9살 루이스에게 잠자기 전에 소에게 먹이를 주고 닭장을 꼭 잠가야 된다고 당부를 했고요. 2살이었던 어린 막내딸 실비아는 자신이 안고 침실로 올라가게 됩니다. 엄마가 이제 잠이 든 지 얼마나 지났을까요? 갑자기 요란한 전화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잠에서 깬 엄마가 전화를 받자 술에 잔뜩 취한 여자 목소리예요. 거기 벨라 있어요? 뒤에서는 약간 술집인 듯한 소리가 시끄럽게 나고 있는데요. 아마 늦은 밤까지 크리스마스 파티를 즐겼던 사람이 술에 취해서 전화를 잘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는 다시 침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이번엔 뭔가 지붕 위로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그 부딪힌 물체가 굴러서 떨어지는 소리까지 이어서 들렸습니다. 엄마가 이 소리에 잠에서 깼지만 이후에 별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타는 냄새가 납니다. 뭐지? 이미 몇 번이나 자다가 깼기 때문에 잔뜩 짜증이 나 있었고
획 하고 방문을 열었는데요. 문을 열자 그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와 남편 그리고 9명의 아이들이 잠들고 있는 이 집에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즉시 방으로 돌아와서 남편 조지를 깨우고는 어린 실비아를 앉게 하고 차례로 다른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1층에 자고 있던 큰딸 메리온, 존, 조지는 금세 일어나서 밖으로 빠져나오게 돼요. 부부는 남은 아이들을 깨우기 위해서 위층으로 향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계단이 이미 화염에 휩싸여서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깨우기 위해서 이름을 힘껏 소리쳤죠.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집은 점점 화염에 휩싸이고 있고요. 다급히 소방서에 전화를 걸어봅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전화가 걸리지 않아요. 결국 부부는 밖으로 나와서 창문을 통해서 아이들을 구조해보려고 사다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늘 같은 곳에 두던 이 사다리가 사라졌어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는 동안 불길은 더 거세지고 있어요. 다급해진 아버지 조지가 트럭을 집 옆에 대고 놓고는 이 위층으로 접근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어쩐 일인지 트럭에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낮에만 해도 분명 멀쩡했던 트럭이었어요. 심지어 2대 다 걸리지 않습니다. 다급해진 조지는 맨발로 벽을 기어 올라가서 창문으로 진입을 시도했지만 유리창이 깨지면서 팔에 오히려 큰 부상을 입어요. 실패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른들이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동안에 큰딸 메리언은 이웃집 문을 두드렸고요. 겨우 문을 열어준 이웃집에서 소방서에 전화를 걸게 되는데 당시에 전쟁 때문에 인력이 부족해진 소방서에서는 소방차를 운전할 줄 모르는 소방관만이 당직 중이었습니다. 결국 먼저 탈출한 부부와 4명의 아이들, 그저 속절없이 그 집에 남아있는 5명의 형제들이 불길에 휩싸이는 모습을 울부짖으면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방차는 해가 뜰 무렵에야 소더 가족의 집에 도착합니다. 이미 집은 잿더미가 된 후였어요. 깊은 슬픔에 빠져있던 아버지 조지는 도착한 소방관과 함께 5 아이들이 남아있는 이곳 유해라도 건지기 위해서 현장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시신도 뼈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마치 사라진 것처럼요. 조사를 진행한 소방관은 이게 전기 배선 결함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한 거고 집안에 있던 5 아이들은 분명 모두 사망했을 것이다. 아마 불길이 이 시신을 모두 다 태워버릴 만큼 뜨거웠기 때문이었네 시신을 찾지 못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정말 소더 가족에게는 날벼락 같은 비극이었죠. 조금 더 철저한 조사를 위해 소방서에서는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자고 권하게 되지만 부부는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선해서 그대로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건 발생 후 4일 후에 부부는 잿더미가 된 집에 아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정원을 만들기로 해요. 이게 실제 그 정원으로 추정되는 곳인데요. 위로 이제 집이 다 정리가 되고 위로 1.5m가량 흙을 덮었고요. 사건 발생 5일 후인 12월 30일에는 5 아이들에 대한 사망진단서가 발행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다음 해인 1월 2일에는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그렇게 소더 가족은 잃어버린 가족을 가슴에 묻으면서 다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게 되죠. 하지만 아버지 조지 소더는 이 사건을 쉽게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밤마다 그날 밤을 되뇌었겠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생각 하나를 떠올리게 되는데 불이 난 지 얼마 안 됐을 무렵에 거실에 있던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전구가 빛나고 있던 것을 기억합니다. 만약 경찰의 말대로 전기 배선 때문에 불이 났다면 집안의 모든 전기 전원이 꺼져야 하는데 왜 트리의 전구는 켜져 있었을까요? 뭔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아버지는 이날부터 집 근처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고 얼마 후에 집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그토록 찾았던 사다리가 내팽개쳐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또한 전화 수리공을 통해서
당시에 집안의 전화선이 화재로 인해서 불이 타서 연결이 안 됐던 것이 아니라 집 근처에 있는 전신주에 전화선이 끊겼기 때문인 것을 알아내게 됩니다. 전신주의 전화선은 4.3m 높이에 있었어요. 전신주에 올라서도 61cm 정도 더 팔을 뻗어야 닿을 수 있는 곳에 있었는데요. 즉 이것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끄는 것이라고밖에 설명할 도리가 없었던 겁니다. 낮에까지만 해도 잘 걸리던 트럭에 시동이 걸리지 않은 것도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정황들을 밝혀내던 중 막내딸 실비아가 집 근처에서 놀다가 우연히 초록색 고무볼 같은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것을 보고 순간 그날 밤 지붕에 툭 하고 무언가 떨어진 그 소리를 낸 게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집에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고무볼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던졌을 거라는 추정이죠. 그의 주장을 뒷받침이나 하듯 그날 버스를 운행했던 한 기사가 이곳을 지나가다가 빛나는 둥근 물체가 높이 날아오르는 것을 목격했다라고 증언하기도 합니다. 아내 역시 이상했던 것을 다시 기억해내는데요. 잿더미가 된 이 집을 흙으로 덮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았던 게 불에 그을려진 주방용품들이었어요. 소방관 말대로 엄청난 고온에 집안이 휩싸였고 그래서 아이들의 시신이 다 탔다면 이것들도 뭔가 녹거나 그래야 되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 주방기구들은 사실 끓음 외에는 거의 멀쩡했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게 된 거죠. 이렇게 부부의 의심이 점점 커져갈 무렵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화재로 인해서 집 안에서 사망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납치당했다는 이야기예요. 화재가 있던 날 한 여성이 불이 난 집으로부터 차 안에 태워진 아이들을 태우고 가는 것을 보았다. 아이들이 차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고 증언하게 되고요. 또 다른 목격자는 소더 가족의 집으로부터 약 80km 떨어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플로리다 번호판을 단 차량이 아이들을 데리고 식사를 하러 왔는데 자신이 직접 그 앞 테이블을 서빙을 했다고도 말합니다. 또 다른 증언은요. 모텔에서 일하고 있던 한 여성이 이탈리아 여성 2명과 남성 2명이 자신이 신문에서 본 그 아이들과 함께 자정 무렵 모텔에 체크인을 했었는데 자신이 아이들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자 한 남성이 이를 제지하고 이탈리아어로 빠르게 대화를 나누었다고요. 그런데 이튿날 이들은 서둘러 떠났다고 합니다. 모든 게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문에 소문을 타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탈리아 마피아가 소더가의 아이들을 납치한 게 아니냐는 소문도 돌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조지 소더는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근데 이곳, 이 동네가 이제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당시에 그 집권하고 있던 독재 정권 무솔리니에 대한 굉장히 적대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자극적인 발언을 하다 보니 어떤 이탈리아 또 이민자들은 그에게 불쾌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또한 조지 소더에게 생명보험을 판매하려다가 거절당한 영업사원도 있었고 그는 그에게 화재로 불타서 죽어버려라라는 저주의 욕을 하기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발생한 후에 가족과 관련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이 아이들의 납치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 하면서 무성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합니다. 1947년 조지와 제니 부부는 FBI에 이 사건에 대한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수사관이 지방당국의 허가를 받으면 자신들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게 되죠. 하지만 어째서인지 이 페이어트빌 지역 경찰과 소방서는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면서 이 요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이에 조지는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사립 탐정을 찾아가서 수사를 요청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당시 화재 사건 수사 담당자 모리스라는 사람이 아이들 유해 중 일부를 발견했었고 이걸 어디에 보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탐정은 아니라고 부인을 하는 모리스를 달래서 결국 장소를 알아냈고요. 이 유해가 담긴 상자를 파내기도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이 수사관 모리스가 소더 가족이 하도 힘들게 다니니까 이걸 위로하기 위해 만들어낸 가짜 유해라는 게 밝혀집니다. 황당하죠. 1949년에는 워싱턴에서 유명한 병리학자를 고용해서 화재 현장에서 법의학 발굴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4개의 작은 척추 조각이 발견되는데요. 조사 결과 이것은 한 사람의 몸에서 나온 뼈 조각으로 약 17세에서 22세 사이의 남성의 척추뼈로 밝혀집니다. 즉 누군가가 그곳에 묻었다는 걸까요? 그 후 몇 년간 계속해서 아버지 조지는 소문을 따라 전국 각지를 돌면서 아이들을 찾아다닙니다. 텍사스의 어느 바텐더가 자신이 화재와 납치를 저질렀다고 이야기하는 어떤 남자들을 봤다 해가지고 텍사스로 쫓아가기도 하고요. 또 뉴욕 출신의 젊은 발레 댄서 사진이 굉장히 자신 딸과 닮은 것 같아서 무작정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 중에는 휴스턴의 한 사람이 자신이 당시 9살이던 루이스 소더라고 말하면서 저 지금 형 모리스와 살고 있어요 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쫓아갔죠. 이 또한 모두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1952년 소더 부부는 고속도로 옆에 아이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10,000의 보상을 하겠다는 광고판을 세웠고 아이들을 찾기에 총력을 다합니다. 그러던 1967년, 시간이 좀 지났죠. 그러니까 첫 사건이 발생 후에 약 24년이 지난 후에 켄터키주의 센트럴시티 도장이 찍힌 편지 한 장이 어머니에게 도착을 하는데요. 편지 안에는 루이스와 굉장히 닮은 남성의 사진이 있었고 뒷면에 루이스 소더, 나는 형제 프랭키를 사랑한다 라는 글귀까지 적혀 있습니다. 사진 속 남성은 30대 초반 정도로 보였고요. 9살이던 루이스가 다 자랐다면 이런 모습일 거라고 상상할 정도로 닮아 있었어요. 부부는 탐정을 고용해서 사진 뒤에 적힌 메시지와 이걸 적은 사람을 추적하기 위해서 큰 돈을 투자합니다. 하지만 탐정도 사기꾼에 불과했어요. 그는 돈을 들고 나타나질 않습니다. 편지까지도 사기였어요. 사실 이 형제 중에 프랭키라는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애초에 진실이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부모의 심정이었을까요? 사실 이건 광고판을 보고 사람들이 저지른 아주 짓궂은 장난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이에 굴하지 않았고 더 큰 광고판을 추가로 설치합니다. 어떤 굴욕을 받더라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죠. 하지만 아이들이 어디에 있다는 소문마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고요. 1968년 조지 소더 아버지는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20년 후 1989년 아내 제니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후에 살아남은 소더가 사람들은 시칠리아 마피아가 연관이 되어 있다면서 실종된 형제들이 살아있지만 연락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가 살아남은 가족들에게 혹시나 마피아에 의해 해를 입을까봐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밝혀진 몇 가지 정확한 사실은요. 그날 밤 누군가 방화를 한 흔적은 분명 존재하지만 이 아이들이 탈출했거나 납치당한 흔적은 없고요. 한 소방 전문가는 그 탈출을 이미 한 아들 존이 불이 아직 크게 일지 않았을 때 자신이 위층에 올라가서 아이들을 깨우려는 시도를 했다라고 초기에 증언한 기록이 있었는데 이걸 아이가 다시 번복하게 돼요. 근데 그걸 이제 분석을 했을 때 어쩌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말을 바꾼 거다 또는 기억을 자기가 아예 왜곡한 거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요. 이것은 어쩌면 가족을 잃은 슬픔에 남은 가족들이, 남은 형제들과 부부가 아이들이 화재로 죽은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납치되었다고 믿고 싶어하는 그들의 기억의 미화에서 벌어졌다라고 분석하는 건데요. 진실은 무엇일까요?
당시에 부모와 함께 탈출했었던 막내 실비아. 그녀는 이제 나이를 많이 먹었죠. 실제 사진입니다. 현재까지도 그녀의 형제들이 화재로 사망했다라는 것을 절대 믿을 수 없다면서 그녀의 손녀의 도움을 통해서 웹사이트를 열어두고 당시 사건에 대한 제보자들을 일일이 만나면서 지난 75년 이상 미스테리한 화재 사건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5명의 아이들, 5명의 내 형제를 잃고도 생사를 모르고 있는 이 안타까운 소더 가족 실종 이야기.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한국에서 2시간 남짓 비행기로 금방 도착하는 대만. 예전부터 우리에게 친숙한 관광지로 잘 알려져 있죠. 그 중에 가장 활기찬 상업지구인 신베이시에는 세계 무역센터와 각종 컨벤션 센터, 전시관까지 아주 현대적인 도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곳에 아주 미스테리한 스토리를 간직한 한 호텔이 존재합니다. 이름은 그랜드 하얏트 호텔. 처음에는 저도 쉽게 믿기지 않았는데요. 이곳은 1990년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30여 년 가까이 된 유서 깊은 호텔로 11만 평이 넘는 대지에 27평으로 올려진 거대한 규모입니다. 객실은 스위트룸까지 총 944개에 달하고요. 대형 야외 수영장까지 더해서 멋진 조경을 완성하는 5성급 호텔이죠. 이곳을 다녀간 사람 휴 잭맨, 니콜라스 케이지 이렇게 유명 배우들이 거쳐갔고요. 송혜교 씨도 여기에 묵었던 장소로 유명합니다. 지리적으로 굉장히 대만을 관광하기에 편리한 곳에 있어서 실제 다수의 한국 관광객들도 대만 여행 시 선호하는 호텔이고요. 그런데 이런 유명세에도 불구하고 이 호텔의 루머를 아는 사람들은 숙박을 꺼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또 대조되게요. 할로윈 시즌이 되면 가장 먼저 예약이 가득 찰 만큼 큰 인기를 누린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일까요? 1990년 처음 이 호텔이 생겼을 때 새롭게 고용된 많은 직원들은 들떠 있었어요. 거대한 규모, 그리고 고급스럽고 세련된 인테리어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다들 이곳에 일할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자부심을 느꼈고 열정적으로 일에 임했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 1시, 늦은 시간까지 호텔 내부를 정리하면서 일하고 있던 한 직원이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로비를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등 뒤에서 환하게 불빛이 켜지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등을 딱 돌려봤는데요. 뒤쪽에는 엘리베이터의 문이 환하게 열려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 내려왔던 건가? 그래서 문이 열린 건가? 그런데 엘리베이터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요. 몇 초 후에 문은 자동으로 서서히 닫힙니다. 그런데 보통 아무도 없는 엘리베이터가 문이 닫히고 나면 그 자리에 있기 마련인데요. 엘리베이터는 위층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땡! 한층에 멈춰서게 되죠. 이 모습을 본 직원은 위에 계신 손님이 엘리베이터를 부른 건가 보다 라고 생각했고요. 다시 이 호텔 정리에 열중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무심코 엘리베이터를 봤는데 여전히 그 층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던 엘리베이터가 특정 층으로 올라갔고 그렇다면 누군가 그 엘리베이터를 호출한 걸 텐데 그 층에 멈춰 있다? 사실 누가 내려가려고 배 눌렀다가 다시 방에 들어갔을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제대로 안 한 걸 수도 있죠. 직원은 그날의 일을 특별하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현상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날이었습니다. 이날 직원은요, 새벽 근무 교대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호텔 내부 정비를 마치고 이날따라 프론트에 배치됩니다.
시간이 늦어졌고 투숙객들이 대부분 방 안으로 돌아가서 이제 잠을 청하는 시간이었기에 로비는 한가했어요. 그리고 호텔의 엘리베이터 또한 모두 1층에 있었죠. 그런데 새벽 1시, 갑자기 한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다가 잠시 후에 다시 문이 닫혔고요. 엘리베이터는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가 멈춘 층은 며칠 전에 그 엘리베이터가 멈춘 층과 동일한 곳이었어요. 이걸 이제 두 번째 겪는 이 직원은 숨을 죽이고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 타서 내려오거나 올라가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그 층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다음날 직원은 이 현상을 지배인에게 보고합니다. 하지만 지배인은 밤 근무를 하기 싫어서 요리조리 요령을 피우는 사람의 투정으로만 받아들였고요. 오히려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핀잔을 주게 되죠. 하지만 혹시라도 이 새로운 호텔이었긴 했지만 엘리베이터가 오작동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수리기사를 부르게 되는데요. 수리기사 또한 와가지고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다 얼마 전에 새롭게 설치된 거고 뭐 한 개만 고장날 리가 있냐, 내가 보니까 아무 일도 없다 하면서 오히려 화를 냈고요. 이에 이 이상한 일을 겪은 직원은 뭐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엘리베이터 오작동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는데 다른 곳에서 사건이 터집니다. 하필이면 엘리베이터가 멈춰있던 그 층에 묵던 손님들의 컴플레인이 이어졌던 거죠. 늦은 저녁입니다. 프론트의 전화벨이 시끄럽게 울렸어요. 직원이 전화를 받았는데 손님이 막 화를 내면서 항의했던 거예요. 지금 새벽 1시인데 복도에서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거예요. 직원이 너무 놀랐죠? 그리고 그 해당 층으로 올라갔는데요. 복도는 너무도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혹시 손님이 옆방이나 윗방에서 난 소리를 잘못 들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죠. 다음날 아침입니다. 그 층에 투숙했던 손님들이 하나 둘 체크아웃을 하면서 불평을 쏟아내요. 어젯밤에 누가 문을 두드려가지고 놀랬어요. 복도에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시끄럽게 굴어요. 복도는 비어있었는데도 말이죠.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니까 그동안 모른 척 해왔던 이 호텔 직원들 사이에서도 어느새 흉흉한 소문이 돌았고요. 다들 밤에 근무하는 것을 다 기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늦은 새벽이었어요. 한 손님이 속옷 차림에 완전 겁에 질린 얼굴로 1층 로비로 뛰어내려옵니다. 그러더니 제가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요. 머리맡에 군복 입은 남자가 절 노려보고 있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혹시 침입자가 있었던 걸까요? 호텔 직원들이 일단 허겁지겁 위에 올라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방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꾸 이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이제 직원들은요, 이 해당 층을 더 이상 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지배인은 크게 화를 냈죠. 이 서비스 교육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면서. 그런데 사실 2층에 묵었던 그 손님들 사이에서도 괴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호텔의 투숙객은 점점 줄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대로 둘 수 없다고 생각한 지배인은 이 호텔은 그런 이상한 일이 나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직원들에게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용기 있는 직원 한 명을 뽑아서 하룻밤을 그 층에서 잠을 자고 오면 포상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한 젊은 직원이 지원을 하게 되죠. 그는 이곳에 매일 출근하는 직장이었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서 하룻밤을 자볼 수가 없었던 터라 오히려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는 일전에 손님이 방에서 군인의 형상을 봤다는 바로 그 방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합니다. 푹신한 침대에다가 깔끔한 욕실, 언제 돈 벌어서 이런 데 내가 자보나 하면서 그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던 중 어느덧 새벽 1시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문 밖에 복도 쪽에서 시끌벅적한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려요. 직원은요, 자신을 걱정해준 동료들이 왔다고 생각을 해서 얼른 나가서 반갑게 문을 열었죠. 하지만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일단 너무 놀라서 그가 문을 다시 닫았고요. 뒤돌아서 침대로 돌아가려는 순간 다시 복도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토복, 토복, 토복. 마치 군화를 신은 사람이 걷는 것 같은 소리였는데요. 직원은 혹시나 동료들이 자신을 놀리는 게 아닐까 하면서 이번에는 문을 더 활짝 열어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죠. 약간의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분명 소리를 들었는데 말이죠. 그는 일단 하룻밤만 버티면 내일 받을 포상이 있기 때문에 잠을 청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곤히 잠이 들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그래서 잠에서 깼죠. 근데 분명 나 혼자 있는 이 방에서 느껴지는 이 싸한 기운? 그는 너무 무서워서 눈을 뜨기조차 겁이 났어요. 하지만 질끈 감은 눈을 서서히 뜨게 되는데요. 곧이어 숨이 멎을 것 같은 공포감에 사로잡힙니다. 군복을 입은 남자가 그의 얼굴 코앞에서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놀라서 이 직원이 눈을 이렇게 피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는데 글쎄, 군복을 입은 몇 명의 남자들이 이 사람이 누워있는 침대를 둘러싸고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몇 시간 후 동료 직원들은 그를 깨우러 방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정신을 잃은 그 직원을 발견하고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직원들 사이에 두려움은 커져만 갑니다. 어떤 이들은요, 나는 여기서 더 이상 일하지 못하겠다. 나는 그냥 다른 호텔로 이직을 하겠다. 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운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호텔 지배인은요, 묘안을 생각해내는데 대만에서 가장 유명한 스님을 찾아가요. 참고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지배인의 간절한 부탁에 스님이 그랜드 하얏트 호텔을 방문하게 되고 한참 동안 말없이 호텔 이곳저곳을 둘러본 후에 스님은 부적 2장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남겼죠. 이 부적을 1층에 걸어두세요. 그리고 구리로 만든 종을 천장에 붙여놓으면 다 괜찮아질 겁니다. 정말 스님의 이 부적 덕분이었을까요? 이후로 귀신을 보거나 이상한 현상을 경험한 사람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호텔은 평온을 되찾았죠. 이후에 대만 그랜드 하얏트 호텔은 귀신이 출몰했던 곳이라는 명성과 함께 아시아에서 가장 무서운 호텔 10위권 안에 들게 되면서 할로윈 시즌에는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해요. 다만 이상하게도 아직까지 이상한 현상들은 종종 발견되고요. 밤에 군인들을 본 그 방이 있던 해당 층이 과연 몇 층이었는지는 비밀에 쌓여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들리는 이야기로는 유명 배우 성룡도 이곳에 투숙하다가 복도에 수상한 소리를 듣고 황급히 체크아웃했다고 하는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호텔 측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일축하는데요. 실제로 여러분이 그랜드 하얏트 호텔 투숙객이라면 로비를 거쳐 엘리베이터로 가는 길에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크게 보여드릴게요. 실제 호텔의 로비에 있는 2개의 액자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호텔 지배인은요, 이 2 그림이 유명한 풍수가가 그려준 행운을 불러오는 그림이다 라고 설명을 했고, 이것은 악을 쫓는 부적이 아니다 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이 의문의 2 그림에 대한 이야기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요, 그 침대맡에 군인이 나왔다는 해당 방에도 어딘가에 부적이 붙어 있다고 하는데, 만약 여러분이 대만에 가셔서 그랜드 하얏트 이 호텔에 숙박하게 되고 방 어딘가 침대 및 화장실
또는 벽에 붙어있는 액자의 형태로 부적 같은 게 발견된다면 즉시 방을 바꿔달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의 귀신 들린 호텔로 유명해진 대만 그랜드 하얏트 호텔의 괴담,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